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를 놀랍도록 느끼게 된 한 여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되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처는 몇 배는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걸 전 저의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며느리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겨준 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큰 나락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에게는 사랑하고 소중한 두 손주들이 남게 되었죠. 며느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는 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했던 전 임신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노산도 아니었기에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쉽게 임신이 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 모두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기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저희 마음처럼 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뱃속에 품게 된 아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태교를 하고 열심히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막달이 되어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고 그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찾아와 준 아이가 또 이렇게 허무하게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버리고 나니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이를 또 낳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남편하고만 살 생각만 가지고 우울하게 지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필요하고 저는 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꼭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임신 체질이 아니었던 전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그 이후로도 기적적으로 2번이나 임신을 더했지만 그때도 역시나 아이들을 모두 유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이 좌절이 계속되니 이때는 진짜로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과연 임신이라는 걸 할 순 있는 걸까? 내 남편과 날 닮은 자녀를 낳을 순 있는 걸까 싶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는 내 인생에 없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고는 남편도 저도 포기하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대신에 강아지라도 키워보자 싶어 강아지도 2마리나 한꺼번에 분양을 받아서 키우며 자녀에 대한 간절함과 아쉬움을 달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에 대한 간절함을 채워보고자 했던 우리 부부의 마음이 하늘에도 전해졌는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또 한 번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때는 계획도 어떠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 때였기에 우리가 느낀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이는 다행히도 뱃속에서 잘 버텨주었고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제 품에 안을 수가 있었죠. 꼬물거리는 그 아기를 제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촉과 무게를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너무 소중했고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너무나 기뻐했죠.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마누라.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너무 예뻐. 눈, 코, 입이 다 우리 마누라 닮았네. 다행이야. 우리 마누라 닮아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잖아.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안겨줘서 고마워. 남편은 저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나 감격해 눈물까지 흘렸고 연신 저한테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때만큼은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제 아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마찬가지였고, 우리 아들은 그 뒤로 우리에게 또 다른 행운을 주었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찾아와 둘째 딸까지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사는 우리 부부의 즐거움은 너무나 컸죠. 게다가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애들은 사고 한번 치지 않는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들로 잘 자라주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의젓했고 딸은 딸대로 애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처럼 정말 잘 지냈어요.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죠. 특히나 우리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꼭 저랑 같이 외출을 하면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보통 아들들은 무뚝뚝하고 밖에서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해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정말 달랐고 특별했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넌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안 창피해? 내 주변 엄마들은 아들들이 자기랑 같이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면서 막 엄마 보고 부럽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그래 보질 않아서 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주변 엄마들이 그렇게 날 부러워하더라고. 자기네 애들은 자기를 창피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같이 나가도 꼭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니는 애들도 있대. 아들은 엄마가 안 창피해? 이렇게 다 커서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 당연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엄마랑 데이트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솔직히 동생이랑 다니는 건 좀 낯간지럽고 어색하긴 한데 난 엄마랑 다니는 건 재밌어. 난 엄마가 할머니가 돼도 평생 같이 손잡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창피하지나 마요. 아휴, 우리 아들을 내가 왜 창피해. 이렇게 든든하고 멋진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어느덧 커서 어느샌가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아이였는데 직장도 반듯하고 성격도 털털하니 괜찮은 아이였어요. 우리 부부한테도 적당하게 잘하는 게 똑 부러지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의 결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전 서울에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물론 엄청 좋은 집까진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둘이서 신혼살림 차려서 살만한 집 정도는 해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고 그때마다 며느리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죠. 며느리와 전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 대해 딱히 큰 불만도 큰 바람도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아들이 가정을 꾸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지내고 있던 평범한 때 저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었죠. 남편은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건강관리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쓰러지게 되었고 그 길로 남편을 영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남편 쪽엔 가족력이 좀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잘 지나가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맞이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심근경색이라는 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57세였는데 아직 죽기엔 너무나 이르고 아까운 나이였기에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에게는 더더욱 컸습니다. 게다가 평생 저에게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냈다는 슬픔이 너무나 커 남편을 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실신을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 딸도 옆에서 같이 우느라 우리 둘은 거의 무슨 정신으로 그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중심을 딱 잡고 침착하게 모든 장례를 마친 것이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장례 절차를 보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우느라 지친 저와 제 딸을 돌보며 끝까지 장남 노릇을 했죠. 얼마나 덤덤하게 장례를 치르는지 저희 딸이 아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오빠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미련 하나 없는 사람처럼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 난 이렇게 슬픈데 벌써부터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오빠 진짜 매정한 거야? 아니면 냉정한 거야?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까지 아빠 돌아가신 거 슬퍼만 하면 아빠는 어떻게 보내드려? 넌 마음껏 슬퍼해. 누군간 울고 또 누군간 아빠를 잘 보내줘야 아빠도 기분 좋게 마지막 가시지. 넌 지금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난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오빠.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대답에 딸은 더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의젓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픈 마음만큼이나 아들이 안쓰럽고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눈물을 그치고 남편을 잘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남편은 제가 웃는 모습을 제일 좋아해 주었기에 애써서 웃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남편의 발인이 끝나고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를 할 때까지도 저는 끝까지 웃어 보이려 노력을 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이 제 웃는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끝까지 웃었죠. 제 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울었고 마음껏 아빠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거대로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 딸이 위로를 받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남편이 안치될 때까지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슬픈 기색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제 속이 아닐 텐데도 말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저희 큰아들이 슬픔을 참고 있는지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더더욱 미어지는 듯 했죠. 그래서 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회를 보던 중에 마침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마지막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애들이랑 집에 있는데 그때 딸이랑 며느리는 밖에서 먹을 것 좀 사오겠다며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집안엔 저와 아들만 남아 딱 둘이 있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때 제가 얼른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들, 아빠 보고 싶지 않니? 우리 아들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 힘든 거 엄마 잘 아는데 엄마 이제 아빠 잘 보내주고 마음도 정리됐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기대 볼까? 우리 아들 아빠 장래 내내 실컷 슬퍼하지도 못했잖아. 내가 너네 아빠를 잘 아는데 분명 네가 이렇게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모습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라 아들. 엄마한테 와. 저는 애써 덤덤하게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닦고 또 닦으며 하염없이 만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아들은 마음껏 슬퍼할 수 있었죠.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너무 그리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신 거래? 왜?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나 아직 아빠한테 효도도 다 못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낚싯대도 사다 놓고는 바쁘다면서 주지도 못했어.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딨어.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냐고. 아들은 정말 어떻게 참고 있었던 건지 그 자리에서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오열을 하며 울더라고요.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은 마음에 저 역시도 아들을 품에 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제 품속에서 어린 아이 마냥 소리내서 울었고 아들이 고개를 받고 운 제 어깨는 아들의 눈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이만큼 우리 큰아들은 속이 깊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장례 동안엔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고 저와 딸을 돌봐야 했기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만큼 또 강하기도 했기에 그날 그렇게 제 품에 안겨 5살 먹은 아이처럼 펑펑 운 이후론 다시 의젓한 제 첫째로 저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아빠 몫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아들은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었고 하루에 꼭 3번 이상은 전화를 할 만큼 절 많이 챙겼습니다. 주말엔 거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와 같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 뒤로 아들은 일부러 손주들도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면서 그렇게 제가 외롭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저는 남편 없는 삶에 잘 적응을 했고 우리 모두가 다 남편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번엔 저한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저의 건강 문제였는데요. 평소에 당뇨를 앓고 있던 저는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당뇨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면서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나서는 각별히 건강에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당뇨 약까지 챙겨 먹어야 하는 수준이 된 저를 알고 나선 건 제 아들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것도 아들과 함께 간 거였기에 검사 결과 역시 아들과 함께 들었던 건데 제 건강의 적신호를 들은 아들은 그때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나 저에게 해왔거든요. 아들이 저에게 제안한 건 놀랍게도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제가 혼자서 집에 있는데 아들 녀석이 다짜고짜 찾아와 하는 말이라 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지금 건강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앞으로 병원 다니면서 엄마 계속해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해야 하는데 이참에 서울로 이사 와요. 나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서 청주에서 지내는 거 걱정됐는데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같이 올라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뭐? 아니 네 마누라는 어쩌고? 와이프하고도 얘기된 거야? 예,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 몇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서로한테 다 힘든 이야기야. 근데 나 아픈 시어머니 반기는 며느린 더 없다. 엄마 그냥 여기에서 혼자 살게. 혼자 지내도 충분해. 그리고 서울 갈 때마다 네 동생도 나오는데 뭘. 그렇다고 걔가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일하느라 바쁜 앤데. 그러니까 엄만 나랑 같이 살아요. 와이프한테도 다 이야기했어. 그 사람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 다 마쳤으니까 엄마는 그냥 몸만 오면 돼요. 이 집도 그냥 다 팔고 집으로 가요. 나랑 같이 지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서 며칠을 고민을 하며 지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범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왜 고민하세요? 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범이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요. 어머님 건강 챙겨드려야 하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 망설이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아범이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번엔 아무것도 못한 채로 어머님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면서 아주 결심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어머님. 방 꾸며놓고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이 전화를 통해서 고맙게도 며느리도 날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이 기회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손주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아들 부부 둘 다 밖에서 일하는데 아침이라도 내가 잘 차려주자 싶은 마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처분을 했어요. 묵혀둔다고 해서 더 값이 오를 집도 아니었기에 바로 팔아버리고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아들네 부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집값으로 받은 3억을 아들네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억을 보태 제 방까지 따로 쓸 수 있는 집을 구해 이사를 갔죠. 근데 집을 구하는데 보태서 제 돈을 썼을지언정 저는 3억이란 큰 돈을 아들네에게 그냥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사람 일은 앞으로 모르는 거고 또 제가 느끼기에 평소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에 술을 쓴다 생각할지라도 꼭 효도 계약서는 받아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도 계약서를 쓰는 조건하에 애들에게 돈을 주었죠. 여기에서 효도 계약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들에게 살아생전 큰돈을 주거나 재산을 물려줘야 할 일이 생기면 꼭 이 효도 계약서를 써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효도 계약서란 실제 법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서인데요. 저도 이 사연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딸에게 물어 정확한 뜻을 알아보니 효도 계약서란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를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조건으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죠. 만약에 이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효도를 다하지 않을 땐 부모가 증여 계약을 해제해서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자기 아들네 부부한테 자기 재산 다 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막상 그 아들네한테 돈을 다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 완전 찬밥 신세로 대하더니 결국엔 그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론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거나 큰돈 줄 땐 효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막 이슈가 되었기에 저도 그걸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네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를 쓴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효도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새 아파트를 구해 들어갈 돈으로 제 3억을 보태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 아들은 됐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너네 집에 방이 없잖니? 내가 들어가 살려면 적어도 내 방 하나 작은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청주집 한 돈이랑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보험금 좀 보태면 3억 정도 된다.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그걸로 보태서 새 아파트 구해. 대신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너네 이혼계약서라고 알아? 그거 쓰는 조건으로 줄 거다. 어때? 동의하니? 뭐? 효도계약서? 엄마, 자식이랑 부모 사이 간에 그런 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웃기다. 그런 거 안 써도 내가 충분히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우릴 줘요? 그냥 그 돈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요. 우린 괜찮으니까. 우리 둘 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이사하면 돼요. 이 집도 팔면 어느 정도는 돈 나올 거고 하니까 엄만 신경 쓰지 말아요. 아들은 아예 그 돈을 저보고 가지고 있으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며느리는 아니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어머님 안 그래요? 물론 그 돈 저희 안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도 저희 집에 그냥 맨몸으로 오기 미안하시니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 받고 어머님은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 어머님 집은 충분히 생각해서 편하게 집에서 지내세요. 저흰 그 돈 받고서 어머님께 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도 계약서도 얼마든지 쓸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효도 계약서까지 다 쓰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저도 며느리 말대로 공짜로 이 집에 와서 사는 것보다 돈 주고 들어와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기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내용은 이거였어요. 첫째, 아들 박도윤, 며느리 이진영은 나 김순희가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모셔야 한다. 둘째, 아들 박도윤, 며느리 이진영은 내 재산 3억으로 도박이나 주식 투자 혹은 유흥 생활을 금지한다. 셋째, 아들 박도윤, 며느리 이진영은 내가 아프더라도 끝까지 나를 모시며 봉양한다. 위 조건들을 위반할 시 김순희의 재산 3억은 곧바로 현금으로 반환한다. 이게 바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장까지 찍고 실제로 공증까지 다 받아놓고는 한 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까진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집도 좋은 곳으로 잘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일만 남았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우리는 부딪히기 시작했고, 제가 부딪힌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와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내는 듯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며느리의 실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해도 해도 너무한 게으름이었습니다. 며느린 진짜 게을러도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초반엔 제가 있으니까 좀 청소도 하고 밥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 습관이 평소 살던 게 그렇게 어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쉽나요? 진짜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진짜 혀가 내둘러질 정도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며느린 씻질 않았어요. 물론 출근은 해야 하니까 머리는 감는 것 같은데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지운 채로 그냥 거의 일주일 내내 화장한 거에다 더 덧칠해서 다니는 지경이었죠. 근데 그거야 뭐 본인이 혼자서 불편한 거니까 그것까지 제가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안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빨래고 뭐고 며느리 손에 거치는 건 단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제 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린 애들 밥도 안 차려줬기 때문에 역시나 그것도 제 아들이 다 해줬는데, 그동안 며느린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소파 아니면 침대에 들어누워선 하루 왼종일 일어나질 않았어요. 거기에 또 군것질까지 좋아하느라고 소파나 침대 위에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는데 그걸 죄다 흘리면서도 치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예, 아가, 넌 어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니? 너네 둘 다 맞벌이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여나 네가 불편해할까 봐 말을 좀 아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얼른 들어가서 좀 씻고 나와서 저녁 차리는 거라도 돕고 거실이랑 방들 청소기라도 좀 돌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돌아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다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님, 저 이러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고쳐요? 그리고 살림은 저보다 아범이 더 잘해요.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뭐라고? 예, 네 꼴을 좀 봐라. 지금도 하도 안 씻어서 냄새가 여기까지 나. 그리고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밥도 좀 차려주고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주면서 애들 신경도 써주고 해야지. 그렇게 무심하게 누워만 있는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우리 애들도 제가 여기 누워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머님만 지금 요 한두 달 보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선 제가 왕이에요. 어머님이 적응하셔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정말이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원래도 똑부러지고 보통 내기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거의 막 나가는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주방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니 더는 소란 피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네요. 근데 그래도 며느리는 진짜 그 뒤로도 가면 갈수록 제가 모르는 모습들이 많았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거나 제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휙휙 벗어던진다거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 많았죠. 그때마다 제가 싸우기도 하고 타이르며 그 버릇을 좀 고쳐볼까도 했지만 그게 전혀 먹히질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하며 잘 지냈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 완전히 변해버렸고 저는 인생의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한데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디에선가 저에게 전화가 왔고 그건 바로 제 아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연락을 안 받아 저한테로 전화가 온 거라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쓰러져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기 아빠와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생을 마감하고 말았거든요. 아들은 약국을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파트타임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간 아들은 그곳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가게에 갔다가 아무도 없자 화장실만 들렀다 나가려고 했던 손님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간 거였어요. 너무 늦은 발견에 결국 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던 거였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통곡을 했어요. 안 돼. 아들아, 안 된다.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어. 네가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 네가 어떤 아들인데. 저는 정말 너무나 슬퍼 거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왔고 옆에서 며느리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울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돌봤던 게 제 딸이었습니다. 그나마 딸이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또 자기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의젓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남편이 있는 곳에 같이 안치를 해놓고는 저는 돌아와 아들 몫까지 내가 우리 손주들을 잘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근데 그 다짐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고 난 지 8개월 만에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해버렸거든요. 우선 집안일을 안 하는 건 뭐 기본이었죠. 근데 그 이후론 미친 애처럼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집 좀 나가주셔야겠어요. 이제 남편도 없는 마당에 제가 더는 어머님 모시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뭐야? 야애미야, 너 뭐 잘못 먹었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거야 어머님 사정인 거죠. 저 그동안 어머님 잔소리 들을 만큼 들었고 지겨울 만큼 지겨워졌어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 없어요. 이만 나가세요. 며느리는 이 말을 하면서 급기야는 제 짐까지 몽땅 다 싸고는 아예 문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는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비밀번호도 언제 바꿨는지 열리지도 않더군요. 결국 그렇게 쫓겨나 버린 전 너무나 서러워 일단은 딸네 집으로 갔고 다음날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찌나 내 아들이 보고 싶은지 한 번만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아들아, 보고 싶다. 네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네. 다시 돌아와 주라 아들아.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 줘.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매정해 줄 수가 있는 거냐?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슬픈 마음에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번뜩하고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효도 계약서였죠. 그간 7년을 같이 살면서 그 효도 계약서를 꺼낼 일이 없었기에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을 확 스치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딱 이거다 싶어서 일단 그 계약서부터 찾았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네 집으로 다시 찾아가 제 짐을 완전히 다 빼앗았는데 그때 제 통장 뭉치를 같이 꺼내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여기에 딱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며 바로 이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갔죠. 변호사는 제 계약서를 보더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승산이 있다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묻힌 고향 선산에 가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통곡을 했어요. 그 당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때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잊고 있었던 효도 계약서가 생각이 났어요. 아들 집으로 들어갈 때 썼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공증을 받아놓은 계약서니 해보자고 하기에 바로 소송에 들어갔죠.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서 며느리에게 가서 먼저 제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며느리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그게 몇 년 전 건데 이제 와서 꺼내가지고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 생각도 하셔야죠. 저한테서 그 돈 다 빼가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애들 대학교도 보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나갈 돈이 천진데 코 묻은 돈 뺏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참 어머님 양심도 없으시네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있는데 어머님 양심도 정도껏 없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 그 돈 못 드리니까 소송을 걸든 뭐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하, 뭐야?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는지. 저는 뻔뻔한 며느리를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소송을 걸어 저 높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단단히 다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던 중에 저는 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딸은 예술 쪽으로 일을 한답시고 집도 딱 방 한 칸짜리 얻어서 지내고 있었고 저도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신세였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어 거기서 둘이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임시 거처를 알고 있던 제 큰손주가 갑자기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그 짐은 다 뭐고?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뭐? 아니, 무슨 일이길래? 너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 할머니,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가 우리 밥도 안 해주고 맨날 집에서 빨래랑 청소만 시켜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 이리 와라, 정상아. 괜찮어. 울지 마. 울지 마, 내 손주.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네. 우리 손주 너무 힘들었겠어. 저는 괘씸한 며느리 행동에 화가 나서 바로 그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손주가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와. 너 애들한테 또 무슨 짓 했어? 무슨 짓 했냐고? 애가 엉엉 울면서 나한테 집안일 하기 싫다며 밥 먹고 싶다고 말하더라. 너 애미 맞아? 어? 당장 둘째도 보내. 여기로 보내라고. 제가 왜요? 하여간 걘 지 아빠 빼다 박아서 할머니밖에 모르지. 둘째는 제가 좋답니다. 나랑 같이 살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린 며느리는 그 뒤로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첫째 손주한테 물어보니 둘째는 같이 가자고 해도 그래도 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다고 하길래 억지로 데리고 올 수도 없어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첫째 손주는 저와 같이 지냈고 효도 계약서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끝내 2억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판결을 다 받은 며느리는 그때도 태도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재판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이러더군요. 아휴, 재수없어. 더러운 집구석.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준다.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에이, 퇴! 급기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갔고 2억 원은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더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저도 돌아서 와버렸어요. 며느리는 당시 큰손주도 보고는 야, 넌 나 버리고 네가 알아서 나갔지? 네 대학 등록금은 네 할머니한테 달라고 해.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린 며느리를 우리도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매정하고 나쁜 며느리는 역시 하늘이 보복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 뒤로 3년 뒤에 며느리에게 큰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쫓겨난 이유를 나중에 큰손주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며느리에게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절 쫓아낸 거였고 그 뒤로 그 남자랑 놀아나느라 애들한테 집안일이고 뭐고 다 시켰던 거였어요. 그걸 제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 손주가 나중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나던 남자를 2년이나 넘게 만나고 있던 중에 회사에서 등산 갔다가 단풍을 보면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낙상 사고를 당하고 만 거죠. 며느리는 결국 크게 다쳐서 뇌수술을 크게 하고 그 뒤로는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만났던 남자는 며느리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모든 사실은 전부 다 둘째 손주가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엉망이 되고 나서부터는 남자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니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같이 사는 둘째 손주한테 짜증내고 성질내고 술이나 가지고 오라고 소리만 지르면서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손주도 자기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며 엉엉 울면서 절 찾아왔죠. 할머니, 나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가 너무 변해버렸어요. 맨날 소리만 지르고 엄마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맨날 술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화만 내요. 외할머니도 힘들어서 나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맨날 안방에만 있어요. 나도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나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작은 손주까지 이렇게 울면서 저를 찾아오는 걸 보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애가 완전 반쪽이 돼서 저한테 돌아왔더라고요. 외할머니라는 사람은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밥도 안 해먹이고 자기 딸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며 시간을 보내는 듯했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둘째 손주까지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둘째 손주 짐을 챙기러 그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어눌한 목소리와 어눌한 행동으로 절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왜 와? 왜? 나한테서 돈 다 뺏어가고 내 자식들까지 다 뺏어갔으면서 여길 어떻게 찾아와? 내 손주 지키러 왔다. 왜? 당장 여기에서 내 손주 짐 다 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어디서 또 도둑질이야.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 급기야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든지 하염없이 흔들고만 있었습니다. 그걸 제 큰손주가 보더니 맞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이제 엄마랑 안 살아요.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요. 닥쳐. 너도 똑같아. 나쁜 것들. 이 나쁜 것들아. 어떻게 날 버려? 어떻게 너희가 날 버릴 수가 있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니네 엄만데. 며느리는 첫째가 제 편을 드니까 그제서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로서 말했죠. 진영아, 네 지난 날을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내 아들한테, 얘네들한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 네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다 책임졌다면 지금 이런 사달은 안 일어난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고이고이 생각하며 살아. 그리고 철저하게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 인생 살라고. 그때까진 난 우리 애들 너 못 보여준다. 짐 챙기고 갈 테니 쉬어라.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아범도 없고 그 남자도 아픈 인간은 돈 많이 든다며 쓸모가 없다면서 저 버렸어요. 근데 이젠 애들까지 절 버리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너 정신 차리면 그때 보여줄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멀쩡하게 와. 저는 매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똑부러지게 말하고는 애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1년이 지났네요. 여전히 며느리는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고 있어요. 간간히 애들이 외할머니랑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며느리는 아픈 몸이 회복이 안 되었고 여전히 그 성질머리를 죽이지 못해 이젠 자기 친엄마까지 힘들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애들이 가버리면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며느리에게 돌려받은 2억 원으로 집을 하나 얻어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제 딸은 혼자서 지내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우리 두 손주들과 같이 지내면서 애들 학교 보내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제가 애들 생활비를 더 벌 수 없는 상황인지라 우리 딸이 이제는 예술 쪽 일을 하면서 번 듯한 직장으로 취직까지 해서 자기 조카들 챙기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애들도 처음엔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보이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금방 잊고 저와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지금은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마냥 딸한테만 일을 맡길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할머니들도 다 딸 수 있다고 하길래 그걸 따고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줘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해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우리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답니다. 제 아들 대신에 제 두 손주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높은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 며느리는 항상 인생이 잘 풀리니 그냥 콧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거겠죠. 하지만 한순간에 몸이 망가지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저는 근데 이런 며느리의 아픔이 결코 통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아서 다시 자기 아들들과도 재회하며 왕래하며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